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포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신호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목이 이제 당신이 혹시 가슴이 아픈 이유 협심증으로 좀 이렇게 좀 아마 그 흥미를 끌려고 제목을 했었다가 일단은 협심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크게 바꾸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제가 뭐 사실 경험도 많이 미숙하고 아직은 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일단 순환기 내과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 제가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구포성심병원에서 백병원에서 이제 하다가 구포성심병원으로 와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이제 계속 경험을 하고 이제 계속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병원 자체가 환자도 많고 또 요즘 협심증 환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해를 좀 드리고 또 환자분들도 좀 더 알고 오시면은 사실 또 치료하기도 수월하고 또 환자분들도 또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 한 5월 달쯤에 KNN에서 하는 강좌에서 한번 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때 오셨던 분이 계시면은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요번에 그래서 다른 제목을 할까 하다가 날이 지금 추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걸 더 강조를 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심장에 스텐트를 넣으셨거나 또는 협심증으로 뭐 약물 치료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아마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한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주변 분들도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와서 얼마나 잘 치료를 하느냐. 그러니까 악화가 돼서 이미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야 사실 뭐 조금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은 워낙 짧기 때문에 워낙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때 돼서 막힌 혈관을 뚫어줘도 크게 환자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더 강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시술하는 장면도 동영상도 있고요. 하니까 조금 그런 그림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는 그냥 몇 가지만 딱 포인트만 알고 가시게 중간에 뭐 너무 복잡한 얘기는 사실 크게 알 필요 없고요. 일단은 어떨 때 협심증을 의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또 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또 제가 환자들 매일 보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심증은 말 자체 협이라는 게 이제 좁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그 관상동맥이라 그래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입니다. 예,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은 이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혈성, 그러니까 피가 모자란 거죠 결국에는 심장 혈관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심장의 위치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오시면은 뭐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여기 심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데 심장은 가슴 한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 예, 그래서 주먹을 쥐셔가지고 가슴 중앙에 딱 놓으면 이게 내 심장 자리입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움푹파인 명치 있잖아요. 명치 위에 이렇게 주먹을 대시면 돼요. 이 위치가 딱 그 자리죠, 그죠? 명치 위에 예, 심장이. 그래서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번에서 12만 번 아주 계속 우리 몸에 피를 전달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원, 동력이 바로 그 관상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이제 심장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상에서 이게 이제 관상동맥, 이런 게 관상동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요게 혈관이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심장으로도 이제 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심장을 머금고 피를 머금고 있지만 얘도 먹고 살아서 근육이 띄워줘야 되니까 그 근육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게 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두 가닥, 오른쪽에 한 가닥, 총 세 가닥으로 이게 동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이 이제 이렇게 때가 끼는 거죠. 저는 이게 쉽게 그냥 때가 낀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에 이제 때가 끼면서 안에 이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이 좁은 공간으로 피가 가야 되니까 피가 제대로 못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힘들어하면서 아픈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떨 때 아프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따져서 보면은 왜 어떨 때 아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니까 심장도 편하게 천천히 뛰니까 피가 좀 느리게 가더라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초기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심하게 막힌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초기에는 오히려 피가 아주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때 가슴이 아픈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오셨을 때 가슴이 아파요, 뭐 찌르듯이 아파요, 콕콕 찔러요. 그럼 언제 그러세요?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때 그러세요? 그럼 밤에 그렇다. 또는 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그렇다. 애가 뭐 속썩이면 그렇다.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다. 그러면 일단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 혹시 등산하세요? 먼저 물어보죠, 제가. 혹시 등산하세요? 그럼 등산합니다. 그럼 등산할 때 그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숨 찰 때 그때 가슴 아프던가요? 아니, 그때는 안 아프던데요.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아픈 게. 그래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먼저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딱 그 순간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협심증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아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진행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해보자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하고의 매칭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협심증 같은데 불구하고 증상이 애매모호한 경우는 혈관은 깨끗한 경우가 많고요. 이 사람은 심장 초음파 괜찮고 다른 검사 다 괜찮은데 증상은 딱 협심증 증상이거든요. 등산을 할 때 쪼여가지고 등산하면서 쉬었다. 그런 사람들은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산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일단 등산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 걷기 운동하거나 운동할 때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뭐 쪼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혈관 막혔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시술 빨리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예. 그래서 그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운동할 때 아프겠죠. 근데 운동할 때 아플 때는 환자들이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왜냐? 운동할 때만 아프니까 운동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프다 그러면 계단을 안 오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그래서 그냥 병원에 어떻게 가 귀찮은데 그래서 그냥 참는 거죠. 참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죠. 그러면 이 혈관이 더 좁아진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피가 덜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심증 얘기하는 게 산소 요구량이 이제 산소 공급량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협심증이 생긴다는 그런 원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 영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그 용어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산을 할 땐 아프다, 운동을 할 땐 아프다, 계단을 오를 때 아프다. 뭔가를 할 때 아프면 그거는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예, 안정형. 그러니까 아직 불안정하진 않다는 거죠. 아직 안정. 그러니까 그때는 협심증인데 쉬면은 괜찮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게 안정형 협심증. 근데 불안정 협심증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등산할 때만 아팠는데 왜 가만히 있어도 꽉 아프지? TV 보고 있는데 아파. 그게 이제 불안정 협심증으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거죠. 불안정이시죠. 뭔가 불안정하니까.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은 뭐냐면 심근경색증은 그냥 혈관이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좁아져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이 그냥 아예 확 막혀서 피가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 경우는 10명 중에 4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부정맥이 발생해가지고. 예, 그래서 6분 정도만이 통계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예, 그 6분 중에 한 0.5명 5명 정도는 또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사실 우리가 뭐 보험회사 맨날 이게 얘기하고 보면 3대 질병에서 뭐 뇌경색, 뇌졸중, 뭐 심근경색, 뭐 뇌출혈, 그다음에 뭐 암, 뭐 그래서 뭐 5대 질환 해가지고 뭐 진단만 되면 진단금 뭐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심근경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근경색은 그만큼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인데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보면은 참 운이 너무 좋으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예. 그분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콱 막혔다가 우연찮게 그냥 조금 뚫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뚫리거나 꽉 막힌 상태에서 오시면 응급실로 실려 오시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죠. 뭐 혈압도 떨어지고 해서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다른 개념이고요. 변형협심증은 뭐냐면 협심증인데 안에 때가 끼진 않았어요. 혈관이. 근데 혈관 자체가 그냥 이렇게 긴장을 해서 수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그냥 스스로 짜부라든. 그게 변형협심증이에요. 변형협심증은 그냥 하나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술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술 먹고 다음날 새벽이 되면 가슴이 아파서 깬다.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좀 가슴이 아프다. 또는 새벽이나 아침에만 가슴이 아프고 평소에는 괜찮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변형협심증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나 술 먹고 나면 이 혈관이 잘 짜부라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두 개가 짬뽕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형협심증은 그런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런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까 설명드렸지만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가슴은 계속 아프다거든요. 새벽에.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이제 이렇게 짜부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드리면 이제 시원하다,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 있는 부분이 꽉 조이듯이 아프고 또는 목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 나는 가슴은 괜찮은데 목이 아프다. 목이 이렇게 쎄하다. 혀가 쎄하고 목이 쎄하다. 또는 왼쪽 어깨하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왼쪽 어깨로 퍼지듯이 아프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협심증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전형적인 통증이고요.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85세 할머니셨는데 연세 좀 많으시죠? 85세신데 당뇨는 없으셨는데 뭐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어제 그 할머니도 오신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둔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고 걸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협심증 같은데 보니까 심근경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제 빨리 시술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안정되게 지금 계시긴 한데 조금 더 빨리 오셨어야 됐죠. 그래서 어머니 여기 언제부터 아팠어요 했더니만 한 2, 3일 됐대요. 2, 3일 됐는데 그냥 욱 아프다가 뭐 그냥 계속 아팠는데 그냥 우리하더라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하니까 이제 따님 두 분이 데리고 오셨죠. 이제 빨리 여기 왜 그러냐 보니까 심근경색이 심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술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깨 통증,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는 아니에요. 왼쪽 어깨, 왼쪽 어깨 통증 쪼이듯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또 하세요.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 가슴에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고, 따끔따끔하게 막 고춧가루 뿌린다. 이런 것도 좀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약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또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할 때 아프고 운동 안 할 때는 좀 괜찮더라. 근데 바로 또 그거와 관계없이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고요. 악화인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추운 날씨, 요즘 같은 날씨가 좀 제일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환자들이 가슴 아픈 환자들이 유독 많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있을 때, 그렇게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안정형 협심증보다 증상이 더 심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불안정 협심증이나 꽉 아팠다가 조금 낫다가 또 꽉 아팠다 이러는데, 심근경색은 아예 확 막혔기 때문에 계속 아파요. 아픈 게 너무 지속돼서 못 참으니까 병원에 어떻게든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응급실로 오시면 이제 심근경색이면 바로 이제 시술을 해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혈관은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그죠? 혈관을 자른 모양인데 안에 이제 이렇게 때가 낀 거죠. 예, 이렇게 때가 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때가 이렇게 점점 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이 이제 낡아지는 거죠. 예,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는 중요한 인자들이 당뇨, 혈압, 담배, 고지혈증, 맨날 강조하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런 아주 깨끗한 이런 파이프가 이렇게 녹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녹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엔 세월이 흘러가면 그러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가요? 아니신 분도 계세요. 또 의외로 깨끗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람마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또 뭐 어떤 그런 위험 인자에 따라서 뭐 혈압, 당뇨가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또 깨끗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강조하고 하는 게 혈압 조절 잘하셔라, 당뇨 조절 잘하셔라. 말 아무리 강조해도 환자가 느끼지 못하면 안 합니다. 혈압 말씀드려도 본인이 안 아프면 안 해요. 아, 혈압 높으시네요. 혈압약 드셔야 됩니다. 안 드세요. 아, 당뇨 높으세요. 당뇨약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신다고요. 왜요? 당장 자기 불편한 게 없으니까. 당장 혈압 높고 당뇨 높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혈압이 높아서 뒷목 땡기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신다고요. 혈압약 달라고. 애걸복걸 하신단 말이죠. 나 혈압약 주세요. 당뇨? 당뇨도 당이 높아서 한번 합병증이 발생하신 분들은 당 조절 잘 하십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당 좀 있네요, 혈압 좀 있네요 하면은 말 안 들으시죠. 왜냐?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약까지 먹어야 되고 약값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하니까 다들 부정부터 먼저 하시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합병증이 확 세게 오면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저도 매번 강조하고 혈압, 당뇨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세월이 흘러가면 이 상태로 그냥 나이 안 먹고 정지해 있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이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다 끝나고 나면은 아, 이제 저 괜찮겠죠. 이제 저 이제 평생 이제 잘 살 수 있겠죠. 어머니 지금 현 순간에서는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한테 계속 오셔서 저랑 계속 같이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스텐트를 넣고 풍선을 넣어서 혈관을 넓혀 놓더라도 계속 꾸준한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또 다시 막히고 또 다시 막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는 거죠. 혈압 마찬가지, 당뇨 마찬가지, 전부 다. 그래서 만성 질환 해가지고 맨날 강조하는 게, TV에서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뭐냐? 워낙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저는 심장이니까 심장에 대한 말씀만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콩팥이 망가지면은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그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제 협심증이 어떤지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전도 검사를 봐가지고 뭐 심근경색이 있는지도 보고요. 심전도 검사는 아주 간단하죠. 아픈 것도 아니죠, 그죠? 많이 해보셨다,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꼽아서 그냥 해보면 돼요. 이것만 해봐도 이분이 혈관이 어떨지를 일단은 대략적으로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정상이라고 해서 혈관이 안 막혔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어쨌든 이런 기본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봐가지고 실제로 제가 심장을 이제 초음파를 봐서 심장이 뛰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왼쪽 심장입니다. 요 위에가 오른쪽 심장이고요. 심장이 뛰는 걸 보고 판막이 이제 어떻게 새는지 없는지도 보고, 심장이 뛰는 걸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있으면 어느 한 부위가 안 뛰는 게 보여요. 지금 이 환자는 정상 심장이지만 안 뛰는 게 보이면 아, 이제 심장 거기 혈관이 막힌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뛰면 아, 이분은 이제 심장이 막혔으니까 시술해야 됩니다. 이게 심장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뛰는 걸 이제 봐가지고 이렇게 안 뛰는 부위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지고 심장 혈관이 막혔으면 이제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운동을 시켜봐요. 다 정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뜀뛰기를 시켜요. 그 러닝머신. 왜냐 운동하면 아프니까 운동을 시켜보는 거죠. 운동을 시켜보면은 심전도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협심증이 안정형 협심증이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혈관 조영술을 진행합니다. 혈관 조영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제일 이제 저도 이제 결국엔 여기까지 해야지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 제 소임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가슴이 아픈 사람이 왔을 때 협심증이 의심되면 이까지 검사를 해야지만 저도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이 괜찮습니다. 뭐 약물 치료를 합시다. 시술을 합시다.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찔러서 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상당히 좀 꺼려 하시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영제 안에 조영제를 쫙 싸죠, 지금 쏘죠, 그죠? 이 혈관 안에다 조영제를 쏴서 그걸 이제 엑스레이 화면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보일 건데 엑스레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환자는 여기 누워 계시고 환자는 깨어 계세요 지금. 마취는 여기 손목이 여기만 마취예요. 오른쪽 손목. 마취해서 여기 관 하나 집어넣죠, 그죠? 이게 끝이에요. 관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이 관을 넣어가지고 이 안으로 이제 조영제를 싸서 이제 혈관을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요것만 빼면은 검사는 끝나요. 그러면 심장 혈관만 보는데 검사는 10분이면 끝나요. 10분. 근데 요거 이제 꼽는 거 하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 환자 누워 계시고 여기 동맥 하나 여기에 이제 관 꼽혀 있고 이제 긴 관을 집어넣어서 심장 혈관을 우리가 이제 찍어서 보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장 혈관 안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환자 누워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까 마치 이 조영제를 싸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검사는 금방 합니다. 하는 건 금방 하고 하는 것 자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관이 들어와서 이제 심장 혈관을 조영제를 싸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 혈관을 보이죠, 그죠? 쫙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또 보고 다른 각도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하면은 10분이면 검사 끝내요. 그래서 왼쪽에 2가닥, 오른쪽에 1가닥인데 사진을 4장만 딱 찍으면은 딱 심장 혈관이 평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찍고 나서 치료는 바로 여기 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관으로 해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바늘 자국 하나 남아요. 그냥 몸에 뭐 칼 대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처음에 오시면 저거 이제 뭐 검사 한번 해봅시다. 혈관 검사 해봅시다. 일단은 무섭다, 두렵다. 1번.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 2가지 때문에 이제 꺼려 하시죠.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해야지 저도 확실하게 뭔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걸 해야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거를 아주 심한 병이 안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술을 안 하고 그냥 약만 계속 치료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떻게 될 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실지 어떨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멀쩡하게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을 때 그분을 멀쩡하게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상태로 응급실로 오시면 그 상태가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젊은 사람은 회복이 또 돼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회복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나이 많으신다는 건 한 70대에서 70대 중반 이상 되시면은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 이제 힘들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숨도 차고 이렇게 힘들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미리미리 검사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는 제가 정말 해야 되실 분은 제가 막 사정을 하죠. 꼭 해봐야 됩니다.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머니 저랑 응급실에서 저를 볼래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볼래요? 그러면은 고민 하시다가 뭐 1, 2주가 지나서 다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오시는 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조영술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저도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이제 중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럼 빨리 안 돌아가시게 사망을 예방해야 되고요. 안정형 협심증은 통증이 있으니까 다 시술하고 나서
운동을 해봤는데 등산을 해보니까 아 이제 시원하고 가슴도 안 아프다. 이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약을 또 드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스텐트나 이런 걸 시술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뭐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데 이 약이 뭐냐면 이 스텐트를 우리가 몸에서는 이물질로 받아들이죠. 당연히 이물질이니까. 그럼 이물질이니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이물질에 막 때를 막 끼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 피딱지를 막 만들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안 막히게 하는 게 이런 약들입니다. 이 항혈소판제 이 약이 이제 그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들을 드시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스텐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도 괜찮은데 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한테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스텐트 넣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일단 공고사항은 이 약은 1년 동안은 꼭 드시라 돼 있고 1년 후에 약을 잠시 끊고 뭐 다른 시술이나 이를 뽑든지 대장 내시경을 하든 위내시경을 하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면은 제가 해드려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또 목격을 또 했기 때문에 백병을 했을 때도 꼭 1년에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돌아가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서서히 막혀서 오신 분들이야 빨리 치료하고 보내드리면 되지만 갑자기 확 막히기 때문에 이게 잘 가는 피가 막히는 경우는 심근경색처럼 오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대장 내시경을 1년 후에 하십시다. 1년 후에 하십시다. 이걸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개 중에는 정말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대장암이 있거나 또는 뭐 어디에 문제가 있거나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뭐 치료를 무릅쓰고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암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신 분이면은 1년 후에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약들이 항상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약을 아직까지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대체하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이제 치과 치료. 입 뽑아야 된다. 그럼 입 뽑아야 되는데 저한테 소견서 달라 하는 거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스텐트 넣은 지 몇 개월 안 됐고 1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이를 뽑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드리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뭐 이를 못 뽑으니까 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가서 뽑든지.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얼마 전에도 제 환자분 한 분이 이제 하도 입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전 진짜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약 못 끊습니다 했더니만 기어이 대학병원까지 가셔가지고 이를 뽑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안 하셨냐 그랬더니만 지혈하는데 6시간 걸렸대요. 예, 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뭐 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어떻게든 뭐 대학병원 가셔서 안전하게 뽑는 것도 어쨌든 약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통증을 없애주는 약들도 쓰고 제일 중요한 약이 이제 지질 저하제 콜레스테롤 약인데요. 이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콜레스테롤 약은 우리가 어머니들이 쉽게 생각할 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은 이제 안 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착오가 뭐냐면 1번 콜레스테롤이 먹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죠? 예,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콜레스테롤 약 먹었는데 왜 콜레스테롤 검사해보면 콜레스테롤 높게 나오거든요. 그 어머니 약 계속 드시고 계세요? 안 먹고 계세요. 다 이미 먹었는데 다 치료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혈압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혈압약 먹다가 끊으면 혈압 다시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 본인 몸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야채만 먹고 고기도 안 먹어요. 근데 왜 콜레스테롤 높은가요? 그거는 본인 체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야채만 먹는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파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꼭 100% 등호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나는 뭐 고기도 안 먹고 하는데 나는 왜 콜레스테롤 높아요? 본인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하는 체질인 거예요. 그 사람은.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콜레스테롤 약을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목적이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약은 워낙 좋기 때문에 먹으면 대번 떨어져요. 한 달만 먹으면 150몇, 200이었던 사람이 100m로 확 떨어지거든요. 예, 너무 약이 좋아요 요즘은. 예, 그래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떨어졌으니까 나 좀 약 좀 끊을게요. 그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약을 쭉 드시면서 이 콜레스테롤 약의 다른 좋은 효과들, 염증을 없애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이프에 때를 안 끼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 부차적인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얘는 끊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약이 20세기 뭐 인간이 만든 제일 좋은 약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좋은 약이고, 이 약이 생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근경색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통계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체감한 상, 예. 분명히 제가 레지던트 할 때나 뭐 인턴 때나 보면은 심근경색 환자 엄청 많이 왔거든요. 하루에 한두 명 꼭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심장내과 전임이도 하고 뭐 지금 구포성심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은 많이 줄었어요. 예. 왜냐면은 환자들이 대부분 요즘은 다 알고 이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같은데 이제 방문하더라도 혈압약만 주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 약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도 같이 관리하시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왔을 때 약 뭐 드시고 계세요? 아 그럼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 뭐 당뇨약이랑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은 거의 다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하시고 계신다고. 예. 그래 고지혈 콜레스테롤 검사해 보면 엄청 낮아요 콜레스테롤이. 예. 잘 돌아 계세요. 그런 분들 가슴 아파서 오시면은 검사해 보면 물론 막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깨끗해요 혈관이. 아우 신기하다. 아 콜레스테롤 진짜 좋은 약이구나.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2014년 공고사항에 얘기하는 게 약을 굳이 끊을 이유가 없으면 끊지 말아라. 그냥 쭉 가라. 예, 계속 드시게 해라. 콜레스테롤 낮은지 높은지 굳이 검사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검사에서 낮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끊을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아 낮으니까 이 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는 목적으로 검사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좋은 이펙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그런 좋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약들이 보면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이나 서구 체질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약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을 써보면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고지혈증 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당뇨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통, 그다음에 간 수치를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포션에서 일어나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약을 약하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를 써야 되는 거를 반알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약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아 이 약을 먹으니까 뭐 근육통도 좀 생기고 뭐 괜히 좀 불안하네. 그러면은 약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약한 약으로 바꿔서 드시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해야지 그게 있으면 약을 끊는다 그러면은 이제 약 좋은 효과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콜레스테롤의 대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대만 지나도 콜레스테롤 약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까지 얘기할 정도로 좋은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올까봐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는다? 이거는 사실 콜레스테롤에 그런 좋은 이펙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예. 이렇게 혀 밑에 녹여 드시라고 아마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신 이 약이 이제 협심증 약인데 응급으로 먹는 약입니다. 이 약은. 그래서 가슴이 꽉 아플 때 혀 밑에 딱 놓고 바로 응급실로 발로 뛰쳐오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하로 하는 것도 있고요. 스프레이 형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프레이를 좀 많이 드려요. 한 2개 정도 해서 하나는 차에 놔두시든지 아니면 갖고 다니시고 하나는 집에 놔두시라 해서 급할 때 뿌리시고 병원에 빨리 오시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의 역할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 넓혀줘요. 혈관을 확 넓혀지니까 막 아팠다가 약이 착 들어가면 혈관이 확 넓어지면서 좀 편안한 거죠. 그러면은 이 약을 써서 가슴 아픈 게 좋아졌다 그러면 아 협심증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약을 써서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장 혈관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조영술 하는지 봐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이제 심장 혈관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은
안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끼어 있다, 그죠?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으면 피가 이렇게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피가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피가 잘 안 가니까 가슴이 아프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그냥 보시면 돼요. 이 다리 혈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이 팔 혈관으로 해요. 다리 혈관으로 하면 환자들이 힘들어하니까 팔 혈관으로 이제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 입구까지.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안에다 이제 머리카락보다 가는 와이어가 이렇게 심장 안에 혈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 심장 혈관 안에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와이어를 넣어서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어줘요.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벌려주는 거예요. 벌려주고. 근데 풍선으로만 벌려주면은 이게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에다가 이제 스텐트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넣으니까 당연히 부풀어져 있으니까 피는 잘 가죠. 근데 저게 다시 잘 막힌다는 거죠. 재협착이 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스텐트를 보이면 스텐트는 약간 뭐 볼펜 스프링처럼 똑같이 생겼다, 그죠? 근데 모양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고 스텐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텐트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스텐트 겉에는 약이 발라져 있어요. 약이. 그래서 그 약이 혈관을 다시 막히는 거를 방지하게끔 약을 조금씩 방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스텐트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스텐트가 있고요. 사이즈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2mm, 4mm, 그다음에 2cm, 4cm, 3cm, 4cm 그것도 환자에 맞게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골로 이렇게 구조물로 되어 있고 안에 이제 약이 이제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이 약이 조금씩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를 이제 만들 때 회사에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스텐트에다 골고루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안에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스텐트가.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풍선을 부풀었던 데에다가 스텐트를 안에다가 촥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싹 빼면은 스텐트만 안에 남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술이. 그래서 이렇게 시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혈관 같은 경우는 시술이 한 2-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약이 조금씩 나오죠, 그죠? 약이 조금씩 나오면서 혈관이 다시 막히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지금 요 장면인데요. 이 지금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안에 이제 그 피복이 사이즈죠,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제 스텐트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이 스텐트를 이렇게 감싸요. 몸 안에 물질이. 그러면 이제 이 스텐트가 이물질이었다가 몸 안에 그냥 이렇게 안에 이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안에 이렇게 이제 파여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이걸 이물질로 못 느껴요, 우리 몸에서. 이게 1년이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1년 후에 약을 끊으라, 이게 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 지식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막 그런 피 아까 막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여기 막 달라붙는단 말이죠. 달라붙으면서 이걸 다시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렇게 철골 구조물을 저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싹 감싸고 나면 저게 한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러고 나면은 이제 그 아스피린이나 그런 다른 약들을 이제 끊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라도. 그래서 시술은 다리로도 하고 다리 혈관, 동맥, 그 대퇴동맥이나 또는 팔로 하는데 주로 팔로 먼저 하죠. 팔로 하다가 안 되는 분만 다리로 하고 주로 팔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면은 여기 지혈만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할 때는 별로 못 느끼시다가 지혈할 때 힘들어요, 환자들이. 왜냐면 저리다고, 팔저리다고. 그래서 아이고 시술 다 좋게 끝나는데 요것만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지혈하기가 좋죠. 여기는 지혈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다리를 꽉 눌러놔야 되니까 환자가 더 힘들어하거든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팔로 해놓으면은 움직이는 거 가능하니까.
그러면 스텐트 놓고 나서 바로 식사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오셔서 입원해서 시술하고 다음날 경과 봐서 괜찮으시면 그 다음날 퇴원하는 거예요.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근데 심근경색으로 오시면 이게 이제 5일, 뭐 6일 더 길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신 게 197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이분이 이제 선두자죠. 이분이 이제 개 심장에다가 먼저 이 시술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77년 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뵙지 못했죠 이분을. 어쨌든 이분이 미국 심장학회에서 1976년도에 처음으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너무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게 지금 1976년이면 벌써 40년이 넘은 시술이에요. 이게 지금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40년이나 지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 초반에 아마 연세대인가 거기서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술해서 처음으로 이분이 시술한 장면이고요.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 시절에도 엑스레이 선이 나오고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이분은 이때 납복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엑스레이 선이 저는 매일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계속 나오면 저는 엑스레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납복을 입고 하거든요. 그럼 환자들은 잠깐 이제 쐬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매일 그걸 해야 되니까 좀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은 이제 안에 납복을 다 입고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좀 무겁긴 한데 요즘 또 가벼운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술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가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엑스레이로 이제 이걸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관이 막혀 있는 걸 이 사람이 이제 넓혀놨죠. 이때는 풍선만 했어요 이분이. 스텐트는 이때 개발이 안 됐고 그러니까 풍선만 하니까 다시 막히더라는 거죠. 반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텐트가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풍선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맣죠, 그죠? 예, 조그맣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텐트입니다. 이게 풍선만 해서는 이게 다시 짜부러드니까 스텐트를 넣어서 아예 쫙 펴놓자. 이게 스텐트예요. 그래서 스텐트로 이제 안에 넣으면은 스텐트는 이제 그대로 딱 유지가 되니까 다시 안에 막히는 일이 없겠다. 그래서 했는데 얘도 이제 재협착이 되기는 하죠. 예, 아예 안 되진 않고. 그래도 풍선할 때보다 더 오래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으면은 되고. 그럼 스텐트를 많이 넣으면 좋냐? 많이 넣을수록. 스텐트는 많이 넣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텐트를 많이 넣게 되면은 합병증이 더 잘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는 최대한 작게 이분한테 약물 치료할 건 약물 치료를 하고 스텐트 넣을 건 스텐트를 넣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의사가 욕심내서 스텐트 많이 넣고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들, 의사들도 스텐트를 최대한 작게 넣으려고 하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스텐트를 많이 넣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합니다. 왜 많이 넣냐 쓸데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것도 평가도 이제 뭐 좀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스텐트를 많이 넣게 되면은 왜 많이 넣냐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최대한 이분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스텐트를 최소한으로 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로 끝납니다. 61.5%, 2개 정도가 한 22%, 3개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대부분 1개 정도로 최대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는. 그래서 요즘 쓰는 건 이제 2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약물이 막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다시 자라오는 걸 막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이 이제 스텐트에 코팅이 싹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텐트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요. 녹는 스텐트가 사실 나왔습니다. 녹는 스텐트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용이 되기 시작해서 써봤는데 쓰기도 어렵고요. 시술하기도 어렵고 하고 나서 잘 안 녹는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녹는 스텐트가 나왔다가 지금 이게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 어떤 스텐트가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스텐트는 지금 우리가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녹는 스텐트를 문의하시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스텐트는 그러면 이제 아예 없냐? 아니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요 스텐트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여기 녹는 스텐트가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약간 고무 재질이고요. 요거는 고무 재질이고 요거는 마그네슘 재질이라서 몸에서 녹는 건데 요게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아마 12월 아니면 내년
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지금 계속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 왜냐면은 요걸 해주면 장점이 뭐냐면 몸에 평생 남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녹는 거죠. 녹고 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아스피린이나 그런 약들을 아예 안 먹어도 돼요. 지금 스텐트는 아스피린은 평생 먹어야 돼요. 물론 나머지 약도 마찬가지면 아스피린은 평생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스피린은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피린하고 나머지 한 개를 두 개를 먹다가 1년이 지나면 아스피린을 먹던 그 나머지 하나를 먹던 둘 중에 하나는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텐트가 개발이 돼서 몸에서 녹는다.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은 아예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또 그렇게 정말 아스피린을 또 끊을 수도 있을까? 불안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혈관이 그쪽만 안 좋은데 딴 쪽도 안 좋은데 거기에 또 예방을 하려면 아스피린 또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또 그런 의무도 남긴 하지만 어쨌든 그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몸 안에 뭔가 안 남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요 스텐트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이것도 나와봐야지 압니다. 또 몇 년 하다가 또 뭐 안 좋네 어쩌네 하면서 또 퇴출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상황을 봐서 이 스텐트에 대해서 뭐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스텐트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면은 저도 이제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또 저희 이제 시술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혈관의 초음파는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혈관의 초음파는 혈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동그란 게 혈관입니다. 그 안에 때가 끼었는지 혈관의 사이즈가 어떤지 알고, 그래서 혈관의 사이즈에 맞게 이 스텐트를 집어넣어야지, 혈관의 사이즈는 작은데 엄청 큰 스텐트를 넣는다 그러면은 혈관 터질 수도 있겠죠. 그 위험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혈관의 사이즈에 맞게 또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려고 저희 혈관의 초음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사실 거의 많이 감소했습니다, 요즘은. 왜냐면은 예전에야 뭐 기술력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약물도 이제 많이 뒷받침이 안 돼주기 때문에 많이 그 사망률도 높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시술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심근경색인 경우에만 환자가 이미 안 좋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술을 하는 도중에도 많이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경우 외에는 사실 그렇게 합병증이 거의 1%도 안 되는 범위에서 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안전한 시술이라는 거, 40년이 넘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동안에 많은 기술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리고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서 안심을 할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 상태에서 스텐트를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안에 다시 이렇게 때가 끼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냐면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담배 계속 피시고, 약 잘 드시라 했는데 약 안 드시고,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계속 고기 먹고 뭐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먹고 계속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5년 이에 이렇게 돼서 다시 옵니다. 그럼 다시 또 시술을 안에 스텐트 안에 다시 스텐트를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스텐트 안에 또 스텐트 넣고 또 스텐트 넣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래는 못 사시죠, 보통 보면. 그래서 보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또 그 낙으로 사시는데 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시면 또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봐도 이거는 사진 보면은 이게 너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도 잘 안 가고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사진을 봐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왜냐면은 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안 좋아지면 또 하지 뭐. 안 좋아지면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머니 소화 안 되는 거나 뭐 변비나 이런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얘는 한번 막혀버리면은 그냥 그 전에서 그냥 그 삶이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이렇게 환자를 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어머니는 누군가에는 어머니고 누군가에겐 딸이고 누군가의 어떤 가정에서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신데, 제가 잘못 뭐 시술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환자가 뭐 약을 뭐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환자가 또 약을 잘 안 먹거나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만약에 돌아가신다거나 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중함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은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잘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한다고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원하시면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계속 좀 막 약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담배 안 피시죠? 뭐 하죠? 계속 어머니들한테도 뭐 약 잘 드시죠? 뭐 하시죠? 그러면은 분명히 한 하루 이틀은 약을 빼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한테는 분명히 오셔서는 약 잘 먹고 있다고 얘기는 하죠. 근데 보면은 분명히 약은 3일 늦게 오셨단 말이죠. 그럼 3일 안 드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안 드시는 도중에 다시 막혀서 오면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막히는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텐트 혈전증이 아까 그겁니다. 아까 만약에 치과 치료한다고 약을 잠깐 끊었다.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스텐트 안에가 피가 안 가죠. 아예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약을 한 달치 주고 분명히 한 달 후에 다시 오라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오란 말을 못 들었대. 한 달만 먹고 약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저도 당연히 말씀드려요. 자,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에 뵙시다 하는데 물론 본인이 듣고 싶을 만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었다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스피린은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딸 아스피린하고 같이 드시는 약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최소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년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약들도 잘 드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금연, 고혈압 조절, 당뇨 조절, 운동, 체중 감소, 스트레스 관리. 맨날 강조하는 거죠. 그죠? 어렵습니다. 운동 어려워요. 저도 사실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10분만 더 자고 싶고요. 사실 저녁에 끝나고 퇴근해서 오면은 지치니까 그냥 빨리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그냥 TV나 보고 싶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심근경색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사실 제가 구포성심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원래는 개금에 살다가 백병원 옆에 살다가 이제 구포성심병원 때문에 이제 화명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주요 원인은 뭐냐면 저도 백병원 있을 때는 백병원 옆에 살았고요. 왜냐면 저는 5분 대기 좋으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당직인 주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전화가 오면은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심장 혈관을 뚫기까지 90분 안에 뚫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 팀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낮에는 어차피 병원에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밤이나 새벽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저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빨리 지하철 타고 가든 지하철이 안 끊겼으면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든 금방 가니까 병원까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병원 옆에 삽니다. 왜냐면은 빨리 안 뚫어주면 이게 심장이 이렇게 썩은 거거든요. 심장이 썩어서 심장이 터진 거예요. 이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썩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안정형 협심증인 환자가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오실 확률은 당연히 또 높겠죠, 그죠? 아예 없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아프다 하시면 그때 빨리 먼저 병원에 와서 혈관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심하게 막히지 않으면 약물 치료 빨리 시작하고 심하게 막혔으면 스텐트를 넣는 게 일단은 최대한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려서 혹시나 등산하면서 같이 등산하는데 가슴이 아프지 이런 분 있으면 협심증이네 빨리 가봐.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상 가지고 협심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단계는 지금 여러분도 의사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아시겠죠? 치료 지연은 곧 치료 거부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전화할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증상이 있고 나서 좀 괜찮겠지 하고 좀 버티시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하면 구급차가 와요. 이때까지 시간 또 경과되죠. 그럼 지하 구급차 타고 또 병원에 와요. 이때까지 또 시간이 경과되죠. 그럼 구급차에서 응급의학과 환자 선생님이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 팀이 또 도착해요. 그럼 이때까지 시간이 쫙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근경색, 심장은 막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의 딜레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협심증일 때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왜 암하고 똑같이 돈 주시는지 알겠죠? 보험회사에서.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현관에 도착해서 풍선할 때까지 90분 이내에 하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90분 이내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케이스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전형적인 안정형 협심증 환자인데요. 69세시죠, 그죠? 69세 환자분이고 아저씨인데 4, 5일 전부터 일하고 나면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대요. 4, 5일 전부터. 그전에도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그전에도 조금 그럴 거 기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4, 5일 전부터 일하고 나면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이 왜 저한테 빨리 오셨을까요? 저한테 빨리 오신 이유가. 저한테 빨리 오신 이유가 일을 못 하겠으니까 빨리 오신 거예요. 그냥 놀고 그냥 등산만 하신 분이었으면 빨리 안 왔을 거예요. 왜? 등산 안 하면 그만이니까. 뭐 딴 거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하는데 당장 죽겠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서.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거거든요. 일하다 아프신 분들은 좀 빨리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이분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복용했고 다행히 담배는 5년 전에 끊으셨어요. 그래서 요 말만 듣고 아이고 협심증이구나 해서 혈관 검사를 해봤죠.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막혔거든요. 여기가 짤록하게.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짤록하게 막혔는데. 예. 그래서 이게 오른쪽 혈관이고요. 오른쪽 여기 C자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만 짤록하게 딱 막혔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선을 부풀고 안에 스텐트를 넣고 나니까 커졌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랑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예. 그래서 그거 하시고 나서는 이제 일하실 때는 가슴 안 아프고 일 잘 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막힌 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운이 좋으신 게 여기 한 군데만 딱 막힌 거예요. 이 한 군데만 스텐트 딱 놓고 나서는 깨끗하게 끝났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여기 막혔는데 이게 그냥 다 막혀서 여기 피가 아예 안 가서 심근경색으로 오셨다. 글쎄요. 못 오셨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 아니면 오셨더라도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나마 일하면서 증상이 있어서 빨리 오셨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됐고 지금 약 잘 드시고 일 잘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렇게 우리 시술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 딱 20분만 투자하면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관 놓고 풍선 부풀고 스텐트 넣고 끝. 예. 이렇게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시술도 어려워지고 환자도 위험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